자, 이제 제1장 들어가겠습니다. 총칙. 그죠?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뭘 배울까를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총칙에 보면 4가지가 들어가요. 제1절 통칙. 그죠? 그 앞에 요게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통칙. 그 다음에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우리가 요 순서대로 앞으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순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18페이지 가시겠습니다. 통칙. 모든 법의 목적은 그 법이 왜 생겼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령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실용적으로는 2차를 갔어. 50점짜리 문제를 받았어. 머릿속이 깜깜해. 뭔가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시작은 해야 되잖아. 그때 시작할 때는 정 쓸 게 없으면 관세법 1조부터 썰을 풀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기본 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갖고 설명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법 제1조는 전 엔간하면 외우란 얘기는 처음부터는 안 하는데 법 1조 목적 같은 건 좀 외우세요. 외우실 필요 있어요. 한번 볼까요? 관세법이라는 놈은요. 관세, 부과, 징수. 첫 번째 세법적인 목적이죠. 세법적 성격이잖아요. 부과, 징수를 적정하게 한대요. 그 다음에 뭘 적정하게 한대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가징수하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얘네가 두 개가 큰 축이다라는 얘기죠. 세법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절차법, 즉 통관법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적정하게 해요.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뭘 벌어요? 관세 수입을 확보해요. 돈 번다는 얘기죠. 뭘로? 관세, 세금을 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관세, 세금이 모여지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법은 이런 목적으로 끝납니다. 뭘로 끝나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한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단이 2가지죠. 뭐랑 뭐? 지금 보신 것처럼 관세, 부가징수랑 수출입에 대한 적정성.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중간 기착점으로 삼는 게 뭘 제대로 벌어요? 관세 수입을 제대로 벌어요. 그걸 통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면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50점짜리 문제 나오면 정 쓸 거 없으면 그거라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쨌거나 관세법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세법 아니면 절차법이죠.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국민의 국민의 권리가 참여됐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행정소송법적인 측면이고, 그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가 관세법 제1조에서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뭔지를 보고 1조로 그냥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1조부터 정 풀어나갈 게 없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내가 본론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18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기본적으로 책을 어떻게 썼냐면 법을 기본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다 이제 같이 필요한 부분을 엮어놨어요. 대신 여러분께서 조항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조항들, 이제 그 각 내용들 옆에 어디서 따왔는지가 다 써 있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 책은 기본적으로 법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를 쭉 따라서 써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아무리 개정이 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좀 더 가까운 섹터들을 묶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법이 20년 넘게 30년 넘게 이 형태로 있는 거는 이게 가장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거 하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용어의 정의 가시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는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범위랑 법에서 얘기하는 범위가 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무역 3대 법령 중에서 관세법이랑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대외무역법에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실물 수출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외무역법에서 수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관세법은 관세선을 넘나드는 게 수출입이라면서요. 그러면 관세법에서도 관세에서 수출입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가 똑같냐? 두 개는 달라요. 그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주고 뭘로 확정해주는 게 다 누가 하는 얘기냐면 법의 정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제가 좀 쪼개놨죠. 첫 번째 양괄호 1번 물적 대상 관련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관세법은 물건을 두 개의 형태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 물품, 두 번째는 내국 물품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외국 물품을 뭐 하겠어요? 수입하겠어요? 수출하겠어요? 수입하겠죠. 그러니까 수입의 대상이 되는 게 뭐가 될 거고 외국 물품이 될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가는 게 수출이 될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내국 물품이라고 부르겠죠. 기본적으로 큰 특성은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18페이지의 반괄호 1번입니다.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저 가로 다 닫고 내려왔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뭐가 되기 전의 것?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러면 조금 이따가 그리겠지만 어쨌거나 외국에 있던 물건인데 우리나라에 도착은 했어요. 그죠? 근데 뭐는 아직 안 됐대요? 수입신고의 수리가 아직 안 됐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지금 우리가 수입신고가 뭔지 모르겠고 수출신고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어떤 뉘앙스의 물건들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일단 대충만 알아두세요. 대충만. 왜냐하면 좀 이따 바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반면에 두 번째 내국물품 먼저 한번 보실게요. 뭐뭐 있나?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인데 뭐가 아니에요? 외국물품 빼곤 다 내국물품이에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잡았대요? 우리나라 선박이 잡았대요. 어디서 잡았어요? 공해에서 잡았어요. 영해랑 공해는 다르죠. 영해는 주인이 있는 바다예요. 공해는 주인이 없는 바다예요. 주인 없으면 잡은 놈이 임자죠. 그 얘기. 세 번째,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외국 물품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수입신고가 수리가 됐으면 뭐가 돼야 돼요? 내국물품이겠죠. 그래서 밑에 내국물품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세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반출이란 단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보세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마찬가지로 뭐 됐습니까? 반출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틀을 한번 보고 갈 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표는 여러분이 한 2달 동안 한 10번 정도는 보게 되지 않을까. 외국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외국에서 물건을 제조를 하죠. 제조하게 되면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운송해야죠. 운송하면 우리나라에 뭐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도착하겠죠. 운송수단에 물건을 실어서. 그러면 이렇게 도착한 물건은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보세구역이라는 데다가 일단 갖다 집어넣어요. 반입. 그 다음에 반입하고 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수입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신고가 되고 나면 뭐가 가능하냐면 세관장이 신고한 내역을 보고 오케이를 해주는 게 수리예요. 수리가 되고 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이 이루어져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내 지역으로의 반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끝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도 그냥 쓸게요.
처음에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제조하고 운송된 거를 도착했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공항이던 아니면 배가 들어오는 항구던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라는 얘기죠. 항구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도착을 법상에서는 입항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럼 입항하고 나면 물건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거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에 대한 무슨 신고?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수리는 수입 신고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게 수입의 일반 프로세스예요. 이 일반 프로세스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국에서 물건이 만들어진 건 외국 물건이겠죠. 그쵸? 운송 때도 외국 물건이죠. 도착해서도 계속 외국 물건이에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 관세법 상으로 뭐라 그랬어요? 관세법상 외국이란 얘기 제가 아까 잠깐 했었죠. 보세구역 얘기하면서 앞에서. 그러니까 외국 물건이 외국에 있으니까 계속 외국 물건일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 수입신고 했을 때도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으니까 계속 외국 물건이겠죠. 근데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는 시점이 얘가 뭘로 바뀌냐면 내국 물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국 물건이어야 비로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역, 관세법상 우리나라 지역으로 반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지역으로 반입이 돼야지 뭐가 가능하냐면 자유유통이라던가 내지는 처분 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물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겠죠.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이어야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시점을 바꿔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 바로 외국 물건을 내국 물건으로 바꿔주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 뭐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로의 반입, 즉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얘기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18페이지의 외국물품 1호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것 돼 있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다 외국 물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괄호 안에 빼놓고 읽었으니까 괄호 안에 볼게요. 외국의 선박 등이 이것도 어디서 잡았어요?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은 놈이 임자잖아요. 잡은 놈이 임자니까 외국 선박이 잡았으니까 뭐가 됩니까? 외국 물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셔서 바로 보시면 반괄호 2번에 내국물품 한번 보세요. 내국물품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건 다 내국물품이라 그랬죠. 이거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죠. 도착 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데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외국물품이죠. 이거 빼곤 다 내국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서 외국물품 빼곤 다 내국물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잡은 거 아까 얘기했어요. 잡은 놈이 임자라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입항 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고 보면 사실 보세요. 입항을 하고 보세구역에 집어넣고 수입신고가 가능하죠. 근데 나중에 통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외적으로 입항하기 전 요 단계 있잖아요. 요 단계에서도 수입신고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빨리 물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입항 전 수입신고예요. 그럼 재밌는 게 입항도 아직 안 했죠. 입항하고 나서 원래 보세구역 들어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입항도 안 했는데 수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수리가 됐으면 아까 신고 수리 시점이 갖는 의미가 물건의 성질을 바꿔주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입항 전 수입신고도 입항은 안 됐지만 수입신고를 하고 그게 수리가 됐으면 외국 물건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내국 물건으로 이미 바뀐 거라고요. 그러면 이건 왜 의미를 갖냐면 이렇게 해서 수입신고 수리가 됐죠. 내국 물품이죠. 그럼 얘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다음에 보세구역 이런 데 들어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반출이 가능한 거예요. 국내 지역으로. 그래서 바로 직접 반출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직접 반출이 가능한데 반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역으로의 반입이고 결국 자유통이나 처분이 가능한 상태란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수입 신고 전에 뭐를 했답니까?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바로 뭐 했어요? 반출했어요. 얘 보세요. 보세구역 반입하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수입 신고하고 수리받고 나가야 되죠. 근데 수입 신고도 아직 안 했어요. 얘는 입항 전 수입 신고하고 수리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 본 거는 수입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수입 신고 전이죠. 수입 신고 전에, 즉 요 단계. 요 단계에서 뭐를 하냐면 야, 나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물건 좀 가지고 갈게 라는 즉시 반출 신고를 하게 돼요. 아, 죄송해요. 일단 5번부터 보고서 4번 갈게요. 5번, 4번 안 봤네. 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반출 신고는 모든 물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거는 그냥 빼도 돼라고 세관장이 인정한 물건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나면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바로 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출했으니까 또 이거죠. 자유유통 처분. 그러니까 내국 물건이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4호 보시겠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즉시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얘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수입신고는 했어요. 4호 보시면 수입신고는 했어요. 근데 뭐 전에? 수리 전이죠. 여기에요, 여기. 수입신고 수리 전. 네. 여기서 뭘 받았어요? 반출 승인, 수리 전 반출 승인. 수리 전에, 야, 미안한데, 나 수리 전에 좀 가지고 나갈게. 라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았으면 수리가 아직 안 됐죠?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반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유통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자유유통이랑 처분이 가능한 물건은 즉 내국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수업 끝날 때까지 저랑 수업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업 끝날 때까지 한 10번은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크게 받아들여 주시고 나중에는 셀프로 제가 저기 이렇게 할 때 다들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건 지금 수입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하나가 나왔냐면 수출 프로세스 상에서 한번 봐볼게요. 수출 프로세스는요, 자, 되게 더 간단해요. 제조를 하죠. 제조를 하고 나면 거기 없어요. 그냥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제조하게 되잖아요. 제조하게 되면 뭐를 하냐면 바로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신고 수리가 되겠죠. 신고 수리가 되면 바로 뭐를 해야 되냐면 외국으로 나갈 거니까 선박에다가 적재를 하고 나고 적재면 바로 뭐 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나가겠죠. 출항. 보세구역 반입 이런 거 없어요. 수출 프로세스에서는. 그러니까 수입은 보세구역이라는 것들을 경유하게 함으로써 여기는 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냐면요. 아까 관세법 상해 외국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관장이 되게 관리를 열심히 하는 지역이에요. 세관장이 모든 걸 컨트롤 다 해요. 근데 얘는 보세구역 이런 거 안 나와요. 왜?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냥 내가 물건 만들었죠. 자, 제가 여기서 저기 우리 수업 강의실에서 예를 들어 제가 뜨개질을 했어요. 뜨개질을 해서 모자를 만들었어. 나 이거 모자를 외국으로 팔 거예요. 그러면 저 여기에다가 그냥 모자 놓고요. 수출 신고하면 돼요. 수출 신고하게 되면 수출 신고 수리가 되죠? 그럼 저 이거 보세구역 이런 데 갖다 놓을 거 없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배나 비행기에다가 실으면 돼요. 실으면 나가겠죠. 요거밖에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건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니까 기본적으로 태생은 내국물품이겠죠. 그럼 신고할 때도 내국물품이겠죠. 그러다 언제 바뀔까요? 수리 시점 이에 뭘로 바뀌어요? 외국물품으로 바뀌어서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반괄호 1번 외국물품의 2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인데 뭐가 됐대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건은 바로 뭐랍니까? 외국물품이랍니다. 큰 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자, 그 가운데 자세히 보기라고 되어 있는 관세법 기본 통칙이 있죠. 관세법 기본 통칙이 갖는 의미는 관세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추가해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법령을 직접적으로 구속을 하는 건 아닌데 그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게 관세법 그 통칙이에요. 자, 관세법 통칙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공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공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이야. 결국 주인 없는 바다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인 없는 바다니까 우리나라 선박이 잡았으면 내국물품이 되는 거고, 주인 없는 바다에서 외국 선박이 잡았으면 뭐가 되는 거고? 외국 물품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물적 대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19페이지 자세히 보기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이라고 얘기했던 거. 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적선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선박 등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선박뿐만 아니라 밑에 임차한 선박을 포함.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왠지 배가 이렇게 통통통통 이러면서 지가 혼자 쭉 이러면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추진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준설선 또는 해저 자원 굴착선 등을 포함한다. 즉 바지선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걔네들 놓고 걔네 거기서 붙박이로 일을 해요. 그럼 자기는 추진기관이 없죠. 그래도 자기네가 움직였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서 조업을 할 수 있죠. 그럼 걔네들도 다 선박의 범위지, 그러니까 즉 선박이 추진기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까지 하나를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오석영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외국에서 배를 빌렸어요. 그러면 제가 배를 빌린 기간에는 제 거죠. 제가 일본 영해에서 잡아온 오징어가 있어요. 일본 영해에서 잡아온 오징어. 이거 외국 물품이에요? 내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이죠. 자, 오석영이라는 사람이 임차한 선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선박이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영해에서 잡아왔으면 걔는 외국 물품이에요. 근데 제가 저 남태평양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주인이 없는 바다에서 제가 참치를 잡아왔어요. 그 참치 누구 거예요? 제 거죠. 그러면 내국 물품입니까? 외국 물품입니까? 내국 물품이 되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고 그 정도 차이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19페이지 양괄호 1번 절차에 대한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관세선을 통과하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정의잖아요. 근데 법적인, 즉 관세법에서 정하는 통관이라고 하는 정의는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거를 관세법 제2조에서 13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아주 잘 지켜서, 즉 그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할 건데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 뒤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뭐뭐 있나요? 수출, 수입, 하나는 반송까지 있습니다. 그럼 수출은 관세선 넘어 들어오는 게 넘어 들어오는 건 수입이겠죠. 관세선 넘어 나가는 건 뭐예요? 수출이겠죠. 자, 우리가 못 본 개념에 딱 하나가 들어가 있네. 뭐가 있습니까? 반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관세선 한번 그어볼게요. 그냥 편의상. 그러면 관세선 넘어 들어온 거는 뭐예요? 수입. 관세선 넘어 나간 거는 수출.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관세선 안 넘어서 우리나라 어디에 있다가 그 관세선 안 넘으면 우리나라 어디는 어딜까요? 보세구역이겠죠. 여기 있다가 다시 나갔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반송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관세선을 넘어서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는 게 아니라 관세선 안 넘은 상태에서 들어왔다 나가는 게 반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의 관세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관세법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해라?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통관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의를 수출, 수입, 반송을 보시면 되겠네요. 수출 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내국 물품이 객체가 되겠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게 수출이에요. 두 번째는 수입에 대한 정의 보실게요. 밑에 수입이란 수입의 객체가 되는 건 뭐여야 돼요? 외국 물품이어야겠죠. 외국 물품을 아까 수출이 반출이었으면 수입은 반입이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괄호 닫고 넘어왔어요. 그죠? 반입하거나 그래서 반입 체크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 소비. 그다음 우리나라에서의 사용까지를 우리가 반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물건, 외국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니까 걔를 뭐라고 부른다?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괄호 안에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괄호 안에 보세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반입이에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이죠. 여기에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이니까 우리나라로 반입이죠. 여기가 넘어서야 여기가 관세법상 외국지역이니까 여기 넘어올 때 수입이 이루어지는 거겠잖아요. 그 얘기 아는 거예요. 이젠. 그 다음 괄호 안에서 또 하나 보시면 자 일단 반입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을 얘기했죠. 그런데 또 괄호 안에 보세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로 갖고 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먹고 쓰고 사용하고 소비하는 게 다 수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거는 관세법 제2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맨 마지막 줄에 관세법 제239조라고 돼 있죠. 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좀 끌어와가지고 미리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중에 쉽겠지. 그죠? 자, 조금 전에 반입뿐만 아니라 사용이랑 소비까지도 수입이라며요. 그런데 아무리 사용 소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이 아닌 걸로 보는 애들이 있어요. 사용 소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으로 안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입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수입에 관련된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수입이라고 하면 관세법상의 수입이니까 절차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 소비가 됐다 하더라도 수입이라고 안 보면 관세법상의 수입 절차를 지킬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관세법상의 수입에 따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 소비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세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은 바로 뒤에서 보실 건데요. 어쨌거나 그 배에서 또는 그 항공기에서 또는 그 차에서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여러분 우리가 기내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내식. 여러분이 기내식을 받아서 먹어요. 그러면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 소비한 거죠. 근데 우리 기내식 받아서 먹을 때 수입 신고하고 세금 내요? 그래 본 적이 없죠. 그 얘기예요. 분명히 사용 소비를 했어요. 그럼 수입이죠. 그럼 수입이니까 관세법상에서 정한 절차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수입이 아닌 사용 소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보세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환승하는 사람들 있죠. 환승 여객한테 예를 들어서 기내식 줬어요. 그럼 또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와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인데 홍콩에서 와서 그런 거 많으니까 홍콩에서 와서 미국 가는 비행기인데 거기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기내식 줬어요. 그럼 기내식 먹은 사람들 수입 신고해야 되나?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원래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는 거는 수입이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송수단이나 관세 통로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먹고 쓰는 것들은 일단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마찬가지로 수입 신고할 게 있나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미국에서 여행을 하고 껌을 샀었어요. 껌을 사가지고 가방에 넣었어요. 들고 들어온 거지. 여행자 휴대품.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비행기에서도 씹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출국 게이트 나올 때까지 씹었어요. 그 껌을. 여러 개를 씹었어요. 그러면은 세관이 저기요 잠깐만요. 저희 수입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이럴까? 안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관세법에서 야, 너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한 거죠. 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야, 너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 낼 필요도 없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다? 수입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 아는 선배가 실화. 바나나 우유를 되게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지금 태국의 주재원으로 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원래는 사실 액체를 들고 타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에. 근데 가방에 찡여가지고 어떻게 안 걸리고 탄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안 걸리게 더 신기해 막 이랬는데 어쨌거나 가방에 찡여가지고 그거를 안 걸리고 탔어요. 그것도 진짜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네? 가다가 가방 검사를 했는데 걸렸네? 태국에서? 그러니까 태국에서 그거 너 이거 태국에서는 오히려 너 이거 세금 내고 수입할래? 뭐 어떻게 할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한 방법은 뭘까요? 그치, 다 먹어버리는 거. 그래서 6개짜리 팩을 샀는데 그거를 써가지고 원샷을 하고 들어갔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저희 사이엔 아직도 이렇게 전해내려는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송수단이라던가 관세 통로에서의 사용 소비는 관세법상 수입 신고하거나 이럴 대상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20페이지 가시겠습니다. 20페이지 이제 운송수단에 관련된 정의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외국 무역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보라카이를 가든 세부를 가든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다 외국을 가죠. 그렇게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할 수 있는 거는 100% 외국 무역선입니다. 또는 외국 무역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행하는 선박을 말하고요. 똑같이 얘기를 해서 방과로 이번에 항공기에 내려와 보시면 외국 무역기란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행하는 항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되게 마음 아프지만 세월호가 저기서 아이들을 태우고 쭉 어디까지 갔어요? 원래는 제주도까지 갈 거였죠. 그럼 걔는 우리나라 내를 운행하는 배죠. 그거는 내항선이에요.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배. 여러분이 인천에서 여객선을 타고 인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섬들에 가잖아요. 그건 다 내항선이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선박이고요. 그 다음에 내항기라고 하는 건 똑같이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실 때 비행기 타는 거, 부산 가실 때 비행기 타는 거 다 내항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물품 한번 보실게요. 약간 이미 한번 들어본 거죠.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선용품이란 음식,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분품, 그다음에 부속품, 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건들인데 결국은 어디서 쓰여요?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돼요.
자, 밑에 기용품이라는 것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걸 말하고요. 차량용품이라고 하는 거는 선용품의 정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품, 부속품, 집기, 그죠? 이런 것들 다 들어보면 거기 있어야 될 것들이죠.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는 외국의 그 비행기를 타는 승무원인데요. 자, 승무원들이 먹기 위한 말 그대로 그 물이라고 칠게요. 그건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기용품이 될 수가 있겠죠. 거꾸로란다. 반면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기내 면세점이라는 게 있죠. 그럼 거기서 우리 술이나 이런 거 살 수 있죠. 그럼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기용품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차이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당해 선박, 당해 항공기, 그다음 당해 차량에서만 거기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을 저희가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이랑은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수리용 예비부품이랑 부속품 한번 보세요. 수리용 예비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망가질지도 모르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에 보면 여러분 우리 트렁크 열면 뭐 들어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제가 제 차에 스페어 타이어를 하나를 싣고 타이어를 한 4개쯤 더 실었어요. 그럼 걔는 쟁여놓은 거거나 내가 뭔가를 운송하고 있는 중인 거지 차량용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리용 예비 부분품이랑 부속품까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축용, 저장용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죠.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20페이지 자세히 보기를 한번 더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수리용 예비 부품, 부속품이랑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속품 및 부분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아까 딱 스페어 타이어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저는 차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스페어 타이어를 내 손으로 못 갈겠지. 보험회사 아저씨가 오시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별도의 비축이나 별도의 그런 게 아니라 항해라고 하는 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닷, 구명용구, 단내이지, 그 다음에 계기류, 그 다음에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포함하겠죠. 예를 들면 배가 오랫동안 가야 되면 뭐도 있을 수 있냐면 하다못해 이런 전구가 나가면 전구도 갈아 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작동을 해야 되는 각종의 구명용구류들. 이런 것들도 다 선용품의 범위에 필요가 되는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방과로 4번에 보시면 환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무역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아까 좀 있었죠. 무역 공부를 하셨던 분들, 특히 운송보험이라던가 무역 상무론을 들으셨던 분들은 환적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운송수단을 갈아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나 복합 환적이라고 하는 거는 2종의 운송수단을 갈아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관세법상의 환적은 그렇지 않아요. 자, 밑에 보십니다.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가 체크하셔야 돼요.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옮겨 싣긴 옮겨 실어요.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얘는 인천항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들어왔으면 인천공항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 부산에서 들어왔으면 부산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21페이지에 가시면 복합환적 보시겠습니다.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 체크.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해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으로 들어온 거를 국내에서 운송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실었어요. 세관 관할구역이 다르죠.
인천 항 관할구역이 있고 부산 항 관할구역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인천으로 들어온 게 어디로 나가요? 부산으로 나가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할구역, 세관의 관할구역이 바뀐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복합환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역실무에서 얘기하는 운송수단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관할구역에 따라 두 개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21페이지의 마지막 용어의 정의 양괄호 4번입니다.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저기 우리 이제 보세구역 가서 또 보실 텐데 운영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운영인이란 단어가 딱 두 개만 의미해요. 관세법에서는. 뭐랑 뭐? 특허보세구역에서의 설치 운영에 특허를 받은 자.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이 두 명이 운영인이고요. 이 운영인은 공이 다 뭐랑 관계가 있어요? 보세구역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운영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뒤에 보세구역 가서 저희가 더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관세 등의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관세 등의 징수 보실게요. 자, 관세법 3조에서 관세 등에 대한 징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사실 뭔가 세법 하는 것 같죠. 정의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관세 징수하래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하라는 거지?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앞에라서 나중에 한 100번쯤 여러분께 복습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관세법 총칙 있죠? 이 총칙은 저는 가끔 뭐라고 예를 들냐면 그 수학에서의 정석을 딱 폈을 때 요즘도 제1장이 혹시 집합이유? 예요? 집합이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자, 정석을 이렇게 봤어. 또는 해법수학을 이렇게 봤어. 제일 새까만 데가 어디예요? 집합. 뒤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이죠. 점점 하얘지죠. 저 때는 일반 수학 마지막이 포물선이었거든요. 지금 포물선 안 하잖아요. 맞나 포물선? 하여튼 맨 문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까맸다가 쫙 하얘지잖아요. 그러면 처음 해볼 때는 더럽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수학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 어디예요? 집합. 똑같아요. 관세법에서는 총칙이 그런 역할을 해요. 지금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느새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나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자, 오늘부터 공부 시작해야지. 그러면 일단 1장부터 시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 낯선 개념이어도 나중에 가장 친숙한 개념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관세 등의 징수입니다. 양괄호 1번, 관세, 징수, 반괄호 1번, 우선징수 볼게요. 우선징수. 자,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요. 다른 조세, 그 밖에 공과금, 채권에 우선해서 제일 먼저 뭘 징수해라? 관세를 징수해라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 핸드폰을 수입을 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수입을 했는데 제가 핸드폰은 세율이 없는 거니까 세금 있는 걸로. 자, 와인 볼게요. 와인. 제가 와인을 수입했어요. 옮길게요. 쓸 데가 없어. 저거 지우는 것보다 이거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인을 수입을 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와인이 관세가 부과된다라 그랬어요. FTA가 아니라고 하면. 그죠? 30%가 기본 세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와인을 한 병을 수입을 해가지고 관세를 30%를 내야 되고 관세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뭐도 들어간다고? 주세 들어갈 거고. 그죠? 그 다음 부가세랑 이런 거 쭉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관세와 우리가 아까 이 나머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제세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관세와 그 밖에 제세를 대별한다며. 그래서 내가 수입한 와인 한 병에 관세도 붙고 제세가 이렇게 쭉 붙는 물건이에요. 근데 내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케이스예요. 내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세관장이 야, 너 왜 세금 안 내? 세금 안 내? 진짜 안 내? 진짜 안 내? 이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원래 이거 다 내야 될 거는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통으로 이렇게 보면 얘가 한 15만 원 내야 되고 이게 한 5만 원 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내가 한 20만 원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얼마밖에 못 냈냐면 10만 원만 냈어요. 일단. 그럼 난 지금 20만 원인데 10만 원만 냈죠. 그러면 얘들 보면 지금 얘는 15만 원, 얘는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좋아. 10만 원이니까 네가 4대 1이니까 너 나머지 10만 원에 너 2만 5천 원 가져가고 너 7만 5천 원 가져가. 이렇게 될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아니냐면 법제 3조 1항이 뭐라고 써 있어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채권에 우선해서 뭐부터 징수해라? 관세부터 징수해라죠. 그럼 내가 관세 얼마 내야 돼요? 15만 원 내야 되고 다른 거 5만 원 있는데 낸 게 1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건 우선 다 뭘로 들어가요? 관세로 우선 징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자, 반면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 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이게 뭐냐. 나는 앞에 관세도 지금 겨우 넘어왔는데 너는 도대체 국세 징수 얘는 누구이며 체납 처분 너는 누구이냐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 요 예를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관세가 30%가 부과되는 놈이 15만 원이 나온 물건이고 지금 15만 원이 세금으로 나왔어요. 와인이에요. 와인. 그리고 얘가 부가세인데 부가세랑 이제 기타 제세인데 얘가 한 5만 원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세금을 못 낸 거예요. 세금을 못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세관장이 야, 너 세금 진짜 못 내? 그러면 야, 너 내가 이 와인 네가 수입했던 이 와인 내가 팔아가지고 세금에 충당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네가 네 돈으로 못 내면 너 물건 수입 못해. 근데도 할 거면 너 이거 네가 수입했던 거 이거 내가 팔아가지고 세금 충당한다. 충당이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충당은 퉁친다라는 거예요. 퉁침. 참 저렴한데 참 와닿죠?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관장이 저는 원래 이렇게 비싸게 그러니까 세금만 20만 원 내고 와인을 사서 되게 비싼 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와인이 우리한테 전혀 안 먹히는 와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세관장이 팔고 해서 결국 받은 돈이 얼마냐면 1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이 와인 팔았는데. 응?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세관장이 이거 와인 팔아갖고 10만 원 생겼을 땐 이거 아까 국세랑 이런 거 대립하면 가장 뭐부터 간다고? 관세부터 이거 10만 원인데 관세 15만 원이니까 일단 10만 원 관세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관세 우선 징수고. 응? 자, 보세요. 이번에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제가 이미 와인은 갖다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세관장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것 보게. 그러면 야, 너 네 일반 재산 가지고 와. 그러니까 전 세금을 체납한 거잖아요. 지금 세금을 안 낸 거거든요. 그럼 세관장은 손 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세관장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야, 너 그러면 내가 네 다른 재산 처분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재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 사람이 팔아가지고 충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팔았더니 제 핸드폰이 20만, 이것도 이번 핸드폰을 팔아서 10만 원이 나왔어요. 핸드폰을 팔아서. 그러면 내 지금 이 재산은요, 관세를 내야 되는 와인이 아니라 내 일반 재산이죠. 그쵸? 일반 재산에 의해서 1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관세에 먼저 충당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국세거든요. 공통으로.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관세로 다가는 게 아니라 정당량이 배분이 돼요. 이번에는. 차이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놈으로 퉁칠 때는 일단 관세 먼저 가는 거고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일반 재산을 가지고 할 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우선순위랑 동등하게 간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케이스를 대충 이해를 하고 그 문장을 다시 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방가로 1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와인. 그거 팔라고 생긴 돈은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하고 일단 뭐부터 퉁치고 본다? 관세부터 퉁치고 본다. 그죠?
두 번째, 국세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의 대상이, 여기서 체납 처분의 대상은 뭐냐면 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으로 팔아가지고 관세를 퉁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다른 물건이죠. 제 일반 재산이죠. 이럴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가 뭐다? 국세랑 똑같이 관세가 우선되고 있다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고 양괄호 2번 내국세 부가징수 한번 보시겠는데 이거는 내용을 하게 되면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내일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저희가 관세 등의 징수까지만 오늘 보고요. 양괄호 2번 내국세 징수부터는 내일 수업이에요. 내일. 우리의 2교시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여러분 이 프린트로 수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오셔야 돼요. 안 갖고 오시고서 또 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말씀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거라서 애지간하면 챙겨가지고 오세요. 오늘 많은 내용을 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오늘 얘기했던 거에서 관세법적으로 관련되는 복습들을 오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수업하고 복습하셔도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내일 수업 오기 전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얘기들 좀 있죠. 내가 공부를 할 때 타겟팅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시기적인 것들, 로드맵 계획에 대한 것들은 빠르면 빨리 정리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